안녕하세요. 태평양에서 데이터 AI 하고 있는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에 이렇게 저음이 아닌데 급하게 후두염이 걸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위협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갈등, 두 번째는 인공지능 개발 운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사항, 세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갈등 부분인데요. 개인정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수집 원칙, 목적 제한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입니다. 최소 수집 원칙, 기존에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원칙들이 인공지능과 갈등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개인정보는 최소한 수집해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이를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파기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해서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정한 보유 기간 없이 활용을 해야 인공지능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인공지능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가 투명성 원칙인데요.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는 일반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워낙 논의가 많이 있고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주면 그걸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사결정 나무뿐만 아니라 신경망 방식 모델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일반 정보 주체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주체 권리 부분인데요. 정보 주체 권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 대해서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GDPR과 우리 법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GDPR 제4조에서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 프로파일링에서 그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의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프로파일링에도 개인정보 처리 근거뿐만 아니라 GDPR의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채용이나 대출 거절과 같이 정보 주체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일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GDPR 22조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프로파일링이나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 주체 권리 행사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제 설명을 잘하고 있는 자료라고 해서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화된 결정과 프로파일링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는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있고요. 한편 프로파일링에 자동화된 개별적 의사결정이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22조가 적용되는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프로파일링도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광고들의 밑단에는 이런 프로파일링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DMP는 DSP에게 고객의 프로파일링과 세그먼트를 제공하고 또 DSP는 광고주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전부 자동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이용자의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GDPR의 규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9월 15일 날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도 개정 확정이 됐죠. 그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GDPR의 규정과 조금 유사한 부분을 띄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GDPR 규정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설명 요구를 하는 방식 또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GDPR은 금지하고 있는데 규제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그 개인정보 원칙과의 갈등 문제, 인공지능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 운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에 관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정보의 플로우를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 데이터 처리고요. 두 번째가 인공지능의 학습, 세 번째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뒤에서 각 쟁점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처리 단계에 관련해서 공개된 정보 활용 문제가 첫 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그 초거대 AI들의 정보들은 공개된 정보를 다소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처리 근거가 있냐가 주된 이슈가 되고요.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로엠비 판결이라고 해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다라고 인정해 준 판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개된 정보 처리 시에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만약 이런 동의가 적법한 처리 근거가 안 된다면 정당한 이익이나 감형 처리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한 방법 등을 고려해서 공개된 정보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민감 정보의 수집 부분입니다. 민감 정보의 수집 부분도 개인정보 이건 글로벌하게 유사한 구조인데요. 정보 주체 별도의 동의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개인정보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요구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수집이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민감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어를 수집했는데 그 검색어에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무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면 민감정보 처리로, 적법한 민감정보 처리로 인정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 범위에 따른 적법한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인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도 본 것처럼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목적 범위 외인지 불분명한 부분 또는 목적 범위 외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나눠보면 목적 범위 내인 경우에는 정보 수집 주체의 동의를 받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목적 범위 내인지 외인지 애매한 경우에서는 합리적 범위 내 추가 처리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감형 처리라는 그 보호법의 방식을 통해서 제한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새로운 명시적 동의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이익이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예시가 있는데요. 그 자율점검표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단계 방식 중에 4번째 목적 범위 외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이라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힘든 부분이 인공지능 개발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 연결되는 서비스 또는 계정을 기반으로 한 SSO 서비스들의 경우에도
신규 서비스 개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고려사항 네 번째인데요. 인공지능을 위한 적법 처리 근거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사실 모든 동의는 종국적으로 자율적이고 선택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동의의 언어 관념상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동의 위주의 제한적 인공지능 개발은 인공지능 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이익 또는 계약 책임 및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유기간 문제인데요. 보유기간은 합리적 기간 동안만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에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검증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법제에 나와 있는 가명 처리라든지 인정 처리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추가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추론 정보 또는 파생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다만 적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는 물론이고 속성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로 지급해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투명성 문제인데요. 투명성은 우리 개인정보법상으로는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주체가 쉽게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투명성 원칙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고려할 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사업자들도 인공지능을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 주체에게 어떻게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위탁과 제공인데요. 사실은 이게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처리를 개발하는 개발사들이 있는데요. 이 개발사들이 이 개인정보 처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을 개선했을 경우에 그게 위탁이냐 제3자 제공이냐라는 법리적 쟁점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아직까지는 수탁자가 알고리즘 개선이 조금 되는 부분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논의로 보입니다. 다만 알고리즘 개선의 정도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 부여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목적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선택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통계 분석과 가명 임명 처리 알고리즘의 판매 부분인데요. 사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이나 일부 학자분들을 만나보면 알고리즘 개발 자체는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 사실은 통계 분석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전체 서비스 제공 과정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일 수 있지만 알고리즘 개선 자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 프로세스를 분절해서 생각하면 이것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알고리즘의 판매라든지 또 수탁자가 개인정보 없이 알고리즘 개선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 고려 사항으로는 새로운 정보의 추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정보, 특히나 민감 정보가 추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앱 설치 기록을 통해서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거, 특정한 성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추론할 수가 있고요. 음식 정보를 통해서 건강 정보를 추론하는 거, 이처럼 민감 정보가 추론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민감 정보가 임의로 수집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법리적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보 주체 권리 행사 부분입니다. 사실 정보 주체의 권리는 기본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보 주체 권리 행사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R에 언급된 일반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서 지금 유사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주체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주체 권리 행사 관련해서 예를 보내드리면 제가 실무가라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 위주로 주로 검토하는 편인데요. 이게 오픈 AI가 공개했던 정보주체 권리 행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초에 공개했었던 건 아닌 걸로 기억이 되고 그 이슈가 되고 나서 공개했던 거라 실제로 정보주체 권리 행사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규제기관이 GPT 관련해서 올해 3월 31일 날 제재했던 사례입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GPT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 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GDPR에 따른 조치이고요. 다양한 이슈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언급사항과 고려사항과 겹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와 관련해서 알고리즘 훈련 목적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의 문제,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의 문제, 개인정보의 부정확성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문제 등을 이슈를 삼았고요. 관련해서 이탈리아 GPT를 일시 서비스 중단을 했지만 4월 28일 날 일정 수준에서 감독 당국 연구를 충족해서 오픈 AI 서비스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네, 결론 부분인데요. 이 컴플라이언스나 개인정보나 금융 쪽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가 ESG 경영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기업도 다수 존재합니다. 요즘에 광고 같은 거 보시면 프라이버시를 광고의 툴로 우리가 개인정보를 가장 보호하고 있다라고 광고하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기획, 개발, 운영 파기 절차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관련해서 정당한 이익, 계약 체결 및 이행, 감형 처리 등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파일링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권리 행사 방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마이데이터, 감형 처리 안심구역과 같은 정책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올해 3월 달에 IAPP라는 그 컨퍼런스 가서 보았던 내용인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EU AI 액트도 아직 발효된 것이 아닌데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AI에 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언급한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고려가 되어 있고 AI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별로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